자, 엄기웅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엄기웅 변호사입니다. 지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요.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멕시코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 이제 코트라 멕시코 이제 파견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돌아가고 제가 한번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대를 졸업을 하고 변호사를 차렸는데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목타 차세대 스쿨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많은 행사인데요. 2009년에 코트라에 있을 때는 코트라 멕시코 시티 무역회 파견 나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다 조직을 해서 강사 섭외부터 한번 이제 치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 2013년 때는 또 저를 참 강사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강의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2시간인데요. 저는 일단 2시간을 그 주제는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회사 설립, 두 번째는 이민법에 대한 2가지인데 각각의 강의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씩 하고 나머지 시간은 Q&A 세션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Q&A가 많이 없으면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때는 뭐 회사법이나 이민법 상관없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뭐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면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영광스러워서 오기 전에 제가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음료수를 하나씩 시원한 음료수를 제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정현 부회장님 저기 밖에 우리 펠리페 다니엘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좀 그거 좀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Daniel, ¿vas a repartiendo todo? ¿Sí?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법부터 하겠습니다. 회사를 만드는 것은 멕시코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멕시코는 NT 원칙, 내셔널 트리트먼트 원칙에 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동등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소개인데요. 제 파트너고 저고, 저희 시니어 로열들이고, 저희 로열들, 또 행정 직원들. 이제 저희 멕시코는 이제 회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회사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의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투자가 제한이 되는 법정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 종류는
이 나라 법에 보면 LGSM이라고 하는데 레이 제네랄 데 소시에다데스 메르칸틸리스라고 하는데 멕시코 일반 회사법에 보면 총 6가지 형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6가지 형태를 저는 또 다시 크게 2가지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결합에 따른 분류, 또는 물적 결합에 따른 분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SR, 세베 할 때 세베 있지 않습니까? 카피탈 바리아블레인데 카피탈 바리아블레도 있고 카피탈 피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한 거 고정 자본이냐 가변 자본이냐 자본 증감 용의에 따른 분류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회사를 만들기 싫고 그냥 개인 사업자를 내겠다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회사를 설립할 건지 결정이 되셨으면 이제 회사 설립 절차에 들어가야죠. 구체적인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 필요서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개인 사업자 취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그래서 비슷한 걸 보시면 저거는 엄경 변호사건을 따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인적회사, 물적회사로 나뉘는데요. 인적회사는 구성원과 회사는 공동체, 그래서 무한연대 책임을 전제로 한다라는 그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적회사는 구성원과 회사는 별개고 유한 물적 책임만 진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대부분 물적회사 형태의 회사 형태를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잘못돼서 회사의 모든 빚이 개인의 빚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인적회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선호를 안 하시죠.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상업이나 그런 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 인적회사는 잘 안 쓰십니다. 자, 인적회사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한명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또 단순 합자회사, 주식 합자회사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네 번째가 이제 협동조합, 인적회사입니다. 인적 결합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이제 물적 결합이 되어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자, 물적 결합이 되어 있는 회사는 개인이 회사를 설립을 한다든지 그 회사의 운영에 참여를 할 때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 그 이상의 피해가 안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물적 회사고, 인적 회사는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합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내 친한 친구하고 한 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친한 친구 100만 원씩 투자해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가 구조수표를 잘못 받아가지고 회사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회사가 한 1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의 빚이 출자자한테 다 돌아갑니다. 나는 100만 원밖에 출자를 안 했지만 나는 500만 원 빚을 갚아야 됩니다. 채무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회사는 어떻게 보면 회사와 출자자 간의 결합을 공고히 한다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선호하지 않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은 좀 다르죠. 협동조합은 뭐 생활협동조합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적 회사를 보겠습니다. 물적 회사를 대부분 이제 만드실 거니까요. 이 물적 회사는 크게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는 뭐냐? 하나 이름은 유한책임회사고 또 다른 거 이름은 주식회사니까 그러면 주식회사는 무한책임회사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도 유한책임회사고 유한책임회사도 유한책임회사죠. 인적회사만 무한책임회사죠.
자, 그럼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가 뭐냐? 주식회사는 회사라는 무생물에 대해서 법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입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북군이 승리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인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법 인격을.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땅도 살 수 있고 권리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법인이라고 하시지만 이제 법인이 이제 회사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때는 당연히 유한책임회사죠.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한책임이라고 하고 물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아주 한 세기 동안 잘 운영이 됐어요. 한 세기 반 동안 운영이 잘 되어 왔는데 주식회사의 단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20세기 초에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식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유한책임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를 모태로 하되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든 형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나 둘 다 똑같이 유한책임을 지죠. 근데 미국에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유한책임회사가 그렇게 흔한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가서 보시면 주식회사보다 유한책임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식회사는 형식적 엄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한다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만나서 회사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서로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제가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 가족 간의 경영, 무슨 내 회사의 자회사,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주식회사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또 유한책임회사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일으켜서 만든 기업들은 공통점이 대부분 유한책임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왜 유한책임회사가 많이 없느냐? 있긴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시면. 근데 많이는 없어요. 가족 간의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든 제도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일본 쪽에서 일단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든지 친밀성이 높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고, 심지어 가족 기업들 간에도 그런 형태가 제일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의 종류는 이 나라 멕시코 일반 회사법에 보면 6가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는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회사명, 그다음 구성은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주식회사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가 돌아다니면 출처를 안 밝히면 꼭 엄기용이 만들었다고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구분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하고 유한책임회사. 최소 자본금이 이제 바뀌었죠. 지금 어디 좀 돌아다니시는 자료를 보면 주식회사가 최소 자본금이 5만 페소, 유한책임회사 최소 자본금이 3천 페소라고 적혀있는 자료들이 이제 가끔씩 있을 건데요. 최근에 한 2년 반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게, 제가 멕시코에서 변호사지만 심지어 멕시코 변호사나 회계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서 이제 한마디 하셔도 돼요.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최소 잡아먹는 규정이 아직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2배서라고 적어놨느냐? 왜냐면 최소한 2명의 주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의 레돈대학 최소한의 단위가 1배소이기 때문에 지금 2배소로 적어놓은 거고요. 대신 최소 잡아먹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사, 일단은 설립 정관, 이건 뭐냐? 설립 정관의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acta constitutiva라고 하죠. 그리고 유한책임사는 contrato social. 자, 사실은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두 개를 정확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설립 주총 의결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한책임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 계약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악다라는 말은 어떤 회의를 하고 회의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게 악다입니다. 그죠? 의결서나 회의록이 다 악다라고 하는데, constitutiva, 뭘 설립한다는 뜻이죠. 주주들이 모여서 어떤 회사를 만들기로 결의를 하고 회사의 정관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한 회의록이 acta constitutiva인 거죠. 그래서 acta constitutiva 안에 설립 정관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설립 정관의 정확한 뜻은 estatuto socialis죠. 자, 설립을 할 때 주주들이 모여서 설립 주주총회를 열죠. 그 다음에 정관 변경 사항이 있거나 또는 뭔가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주들이 다시 모여서 임시주총 아니면 일반 주총, 임시주총 특별주총이라고 하고요. 임시주총은 특별주총을 열고 그거에 대한 또 의결서를 만들죠.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acta de asamblea. 그거는 extraordinaria 아니면 ordinaria라고 하는데, 임시주총이나 특별주총 의결서.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acta constitutiva는 정확한 표현은 설립주총 의결서가 맞고, 그 다음에 설립주총 의결서 안에 설립정관이 들어가는 거죠. estatuto socialis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관 변경. 자, 정관을 어떻게 변경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서 하죠. 주주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정족수도 있고, 일반 의결사항도 있고, 일반 정족 의결사항도 있고, 특별 정족 의결사항도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라고 하고요.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자자 간의 협의,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악다 형태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멕시코는 회사를 한번 만들면 설립 주주총회가 있고, 설립 주주총회 안에 설립 정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설립 정관을 계속 바꾸죠. 바꿔가면서 몇 월 며칠에 이 내용을 바꿨다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멘드먼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립 주주총회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cta de asamblea를 하면서 계속 추가해서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 발행. 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그리고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 발행이 안 됩니다. 회사채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려면, 물론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증권 거래시장에 공개하는 이제 주식이 있고, 그냥 회사가 임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주주들의 지분을 쪼개서 이제 비공개 형식으로 파는 경우도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그런 건 됩니다. 비공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50인까지는. 근데 주식회사 같이 정말 자기 회사 정보를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증권거래소에 이제 심의를 받아서 증권거래 상장을 하는 경우는
물론 회사가 뭐 아주 재무 상태가 좋고 전망이 좋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겠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용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 선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연책임사는 의무는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멕시코에서는 감사를 꼬미사리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감사 뭐 아우디토르라고 이제 스페인어로 하죠. 근데 멕시코에서는 꼬미사리오라고 합니다. 꼬미사리오. 그래서 주식회사는 무조건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죠. 그리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주주들은 그것을 통과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감사 선임 같은 경우를 보면 주식회사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엄격성이 더 높죠. 유한책임사는 엄격성이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기인 수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최소 주주가 2명 이상이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발기인뿐이 아니고 발기인 후에 나중에 들어오는 주주들도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는 2명 이상, 그리고 최대 50명까지만 발기인 및 주주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주주를 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있어서 이사회가 경영을 합니다. 이사회는 우리나라 말로는 Consejo de Administración이라고 하는데 경영이사회죠. 경영이사회, 경영위원회 내지는 경영이사회인데 회사의 가장 높은 최고 의결 기관은 주주총회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결정만 하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사의 경영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자, 이사회는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등기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한 명이 혼자서 등기사가 될 수도 있고 2명, 3명, 4명 이렇게 복수로 또 등기사들이 이사회를 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홀수를 선호합니다. 다수결을 할 때 저걸 잘하기 위해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홀수로 등기사를 선임하는 걸 선호합니다. 아니면 유일 경영자라고 해서 혼자, 이사회 없이 혼자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고요. 자, 주식회사는 그런 것이고 유한책임회사는 일반적으로 출자자 중에서 선임이 돼서 경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가 돈을 내서 내가 주주인데 발기인데 내가 회사 경영을 한다.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도 출자자들이 나는 바빠, 나는 돈만 내고 회사는 만들었지만 회사 경영할 시간이 없어 라고 했을 때는 월급쟁이 사장, 권한을 가진 월급쟁이 사장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징은 주식회사는 형식적 절차를 중시하고 업무 효율성이 그런 반면 업무 효율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죠. 왜냐면 뭐 만들어야 되는 서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한책임사 같은 경우는 형식적 절차를 경시하는 표현은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형식적 절차가 그나마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효율성도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에세아 대 세베를 많이 아시죠? 그리고 에세아는 이제 주식회사고 대는 오부고 세베는 이제 가변 자본이라는 뜻인데 가끔씩 이제 세에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에페. 이제 그것이 고정자본이거든요. 고정자본의 미덕은 어디에 있느냐?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뭔가 내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통제하고 싶고 강제하고 싶고 그런 기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아예 그냥 고정자본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약속한 대로만 하자. 자본운동을 늘리거나 줄이지도 말고 그대로만 가라고 할 때는 고정자본. 또 특이하게 협동조합은 가변자본
다음에 이제 가변자본은 그냥 우리 흔히 아는 카피탈 바리아블레. 정관의 정한 한도 내에서 정관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변자금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형태의 회사가 가변자금입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데요.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자본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 설립 무종자본, 카피탈 미니모 피코라고 합니다. CMF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카피탈 바리아블레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변자본 회사만 놓고 봤을 때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설립 전반에 3조에 자 1조에 회사 이름 뭘로 한다. 자 2조에 회사 주소는 어디로 한다. 3조에 자 회사 목적은 뭘로 한다. 자 4조에 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1000배소로 한다. 딱 적습니다. 자 이건 바뀌지가 않는 거죠. 바꾸려면 주총해야 되죠. 자 그다음 5조에 회사의 물론 제일 앞에서 정했죠. 회사의 형태는 가변자본 주식회사를 형태로 한다. 정해놨죠. 자 5조에 자, 회사의 가변자본은 무한대로 한다. 보통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1 리미타도라고. 자 5조에 그렇게 정해놓죠. 그리고 쫙 조항이 갑니다. 조항이 가서 자 뭐 주총 의결 사항, 이사회 결의 사항, 또 감사 선임사항 쭉쭉 가요. 가서 이제 끝나죠. 35조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경과 조항이 오죠. 트란시토리어, 부치, 그래서 경과 조항이 오는데 거기서 정합니다. 회사의 가변 자본은 무한대지만 설립 당시에 지금 시점에서는 3만 배소를 가변 자본으로 납입을 한다. 자, 이 조항은 정관상에 있는 조항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닙니다. 네. 정관상의 조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정관인데 정관상에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악다 콘스티튜티바 설립 주총 의결서 사항에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에스타투토 소시아레스 정관상에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변 자본을 늘릴 때 3만 배소에서 이제 회사 잘 되니까 좀 더 늘려 7만 배소씩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설립 주총 의결서 사항의 설립 정관의 내용을 바꾸는 걸까요? 안 바꾸는 걸까요? 안 바꾸는 거죠. 왜? 5조에서 가변 자본은 무한대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티클로 트란시토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것은 설립 정관의 조항을 바꾸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좀 말이 길어졌는데 주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 내지는 특별 주총, 또 하나는 일반 주총. 임시 내지 특별 주총은 엑스트라 오르디나리라고 합니다. 일반 주총 오르디나리라고 하죠. 이 두 개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언제는 이걸 하고 언제는 이걸 한다. 임시 내지 특별 주총을 할 때는 정관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내지는 뭐 회사가 소멸된다든지 회사가 합병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임시 주총을 하게 해놨습니다. 자, 임시 주총을 하게 되면 주총회 한 다음에 공증 받아야죠. 공증 받은 다음에 등기소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왜? 정관상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주총을 하게 되면 정관상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변 자본을 10만 배소 늘린다. 이것은 정관상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일반 주총을 하면 되는 거죠. 일반 주총을 하면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소 등록은 아예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공증을 하셔도 돼요. 공증은 뭐 페포블리카 어떤 공공의 어떤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니까 변호사들이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런 차이점에서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고정자본 회사는 가변자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특별주총을 해야 되고 공증을 받아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변자본 회사에서 가변자본 회사인 경우에는 고정자본을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변자본을 늘리거나 줄일 때는 정관상의 조항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주주들이 모여서 사인을 해서 일반 주총 결의사항으로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싶으면 공증까지 받으시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등기소에 등록은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혹시 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대부분 뭐 가변자본 주식회사나 가변자본 유한책임회사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간이과세자, 간편과세자, 그다음에 소액과세자 해가지고 혜택이 많았었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점점 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아예 빼버렸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저는 매출에서 이제 증빙 가능한 지출을 뺀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되는 이제 소득세가 누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예를 하나 들면 여기 라이트가 있나요? 라이트? 네. 자, 내가 지난달에 5,000페소를 벌었습니다. 5,000페소를. 5,000페소에 이익이 남았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 해당하죠. 그럼 5,000페소에다가 10.88%를 곱하면 그게 아닙니다. 자, 5,000페소에다가 5,000페소에서 이 구간 최저액 4,210.42페소를 뺍니다. 자, 그러면 뭐 한 얼마죠? 한 800페소, 790페소 정도, 790페소 정도가 남죠. 그 790페소에다가 10.88을 곱하죠.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식 두 가지죠. 이거 플러스 차액에 대한 이거 세율을 곱한 거,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더한 게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이제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세율이 정해지죠. 이거보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씩 더 적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부에 이제 회사명 사용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예전에 외무부에 했죠. 외무부에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 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었어요. 홈페이지에서.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되고 공증 변호사, 노타리오나 코레도르 포블리코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 후보를 그쪽에 주시고 이 회사가 사용 가능한지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몬테레이 쪽에 우리 기아차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아차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 관련해서 현대차 계열사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현대라는 이름 사용을 놓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경제부에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하고 두 단어 이상이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두 단어가 똑같이 중복이 안 되더라도
비슷한 발음이 나면 또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이미 휴은다이 대 멕시코라는 그 티후아나에 보면 현대 트랜스리드라고 그 현대 저기 차를 만드는 예전에 현대 전공의 자회사인데 이제 현대 자동차 자회사죠. 원래 그 회사가 되게 예전부터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그런데 그 회사가 또 자회사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버스나 상용차 아니면 특장차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 법인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휴은다이 대 멕시코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모든 현대 계열사들이 여기 와서 새로 자기 이름을 지을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최근에는 현대 머트리얼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현대 파워텍, 현대 위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 휴은다이 멕시코라는 회사가 상표 등록을 한 후부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 머티리얼 회사를 만들어주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가가 안 나는 게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왜 어디서 막힌 거냐 그랬더니 저쪽에 바이에코에 그 현대 멕시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허가를 받아와라. 저희가 거기 가서 허가를 받아왔어요. 이름을 써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풀어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부의 회사명 사용 허가를 신청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자기 홈페이지나 나 3일은 다 나온다는데 사실은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부에 사용할 이름이 문제 없다라 허가를 받았으면 그다음 이제 정관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의무적으로 기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회계사나 변호사나 다 많이 해봤으니까 굉장히 기계적인 작업이야.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주시면 문제없이 해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꼭 저한테 안 오셔도 되는데 어떤 변호사한테 가셔도 상관없는데 경험이 많은 변호사한테 가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여기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니고 외국 사람이 멕시코에 와서 회사를 만드는 것을 많이 해준 경험이 있는 변호사한테 가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헤매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변호사들은 헤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그 다음에 정관 작성이 다 되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정관 공증을 받게 됩니다. 공증사무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에서 변호사가 되면 아주 간단한 교육을 받고 신청만 하면 다들 공증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내주죠. 그런데 멕시코는 그렇지 않아요. 멕시코는 이 공증사무소가 하나의 벼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중에서 그것도 멕시코 태생 변호사, 나중에 귀한 사람도 안 되고 외국인 변호사 당연히 안 되고요. 멕시코 태생, 멕시코 국적의 변호사 중에서 공증인 학교를 3년 동안 다니고 공증 변호사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만 공증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후보가 있어요. 이것도 정식 쿼터가 있어서 그 쿼터 하나 빌 때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귀화를 한다고 해도 저는 안 되는 거죠.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벼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멕시코는 참 그런 게 많습니다. 통관사 마찬가지, 아킨대학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요즘 통관사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 관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기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또 아마 커리큘럼 중에 그걸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니까 그쪽 소리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증사무소가 노타리오 푸블리코라고 하는데 92년도에 노타리오 푸블리코가 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타리오 푸블리코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해 줄 사람, 또 새로운 형태의 공증변호사를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코레도르 푸블리코예요. 그래서 공증변호사를 할 때는 노타리오 푸블리코도 있고
포레도로 폴리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타리오 폴리코는 그냥 번역을 하면 공중 변사가 이제 쉽게 나오죠. 공중 상소가. 근데 포레도로 폴리코는 번역이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소서라고 번역을 하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대소서는 사법서사인데 글을 잘 모르는, 문서를 잘 작성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문서를 작성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에서. 이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죠. 근데 꼬레를 뽑을 거 가지고 대서사라고 번역을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중사무소. 노타리오가 됐든 꼬레도가 됐든 꼬레도가 조금씩 더 쌉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실 게 있으면 꼬레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공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공증을 받은 걸 가지고 국세청에 가셔야 됩니다. 국세청에 가셔서 우리 회사가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으니 우리 회사에 출생신고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국세청에서 출생신고서를 주는 겁니다. 그게 RFC, 납세자 등록번호죠. RFC 번호를 받는 순간 회사는 출생을 하고요. 이 회사는 모든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4번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상업등기소의 정관 등기가 진행이 되는 중에도 이 회사는 벌써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에서 이제 상업등기소, RPPC라고 하는데, 등기소에 이제 정관을 등록하셔야 되고요. 6번은 이제 사회보장청에 법인 및 피고용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직원이 있을 때만 하시는 거죠. 직원이 없으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7번은 이제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에 투자 기업을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8번은 이제 멕시코 기업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에 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설립 절차는 회사 상호를 신청하는 게 먼저죠. 자,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을 좀 구글 서치를 따왔는데요. 간판이 이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유머가 있으면서 잘 지어진 이제 회사 상호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포인트가 방점이 있어요. 한번 찍어주죠. 이거 멕시코 스페인어권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정육점인데 정점 주인이 처음에 간판을 만들었어요. 위에 더 낡았죠. 까르니세리아 해놓고 미무헤 이요 해놨습니다. 우리 부부 정육점이에요. 부부 정육점. 헤어졌어요. 간판을 또 새로 만드는데 또 이걸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미 엑스무헤리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고기 한 점을 더 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간디 유명한 우리 멕시코의 이제 간디 서점이죠. 이거 상호는 아닌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참 책을 안 읽습니다. 참 책을 많이 안 읽는데 간디에서 이제 자주 이런 말 하죠. Como le dice un mexicano a su hijo que lea? Híjole. 자, 이렇게 위트 있게 지어진 간판도 있는 반면에 조금 실패한 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저기 식당 이름은 엘차뽀예요. 근데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만들어진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무서워서 잘 못 가겠죠. 이건 제가 언급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어감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실패한 상호가 아니냐. 그다음 요거는 몰튼 게이타임. 이게 참 좀 그렇죠. 이걸 좀 아이스바를 사 먹고 싶은데 이거 꼭 내가 게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게이는 원래는 좋은 의미죠. 뭐 좋다, 유쾌하다 뭐 그런 건데 이제는 뭐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상호를 지으실 때 좀 신중하게 지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회사 상호 신청을 하죠. 그다음에 경제부에 회사명 사용처를 정한 후 소유명이 없습니다. 최대 동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경제부 회사국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되죠. 네, 정관 필수 기재 내용입니다. 요것은 이제 좀 줄을 거가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증 변호사나 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혹시라도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워낙 실수를 많이 해요, 멕시칸들이. 그랬을 때는 책임은 지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모든 시간적인 손실이나 그런 거 본인한테 오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공증 변호사가 자에게 회사 정관 아니다라고 가지고 오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멕시코 일반 회사법에 의거해서 일일이 번역을 해서 다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다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정관 내용이 결정이 됐으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죠. 그래서 소유기가 20일한테 2일만 되는 게 거의 없고요. 보통 한 일주일, 열흘, 10월까지도 걸립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 일이 밀려있고 또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결코 야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일이 밀려있으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일이 없는 공증사무소에 가든가 아니면 아예 벌금종을 크게 변호사를 걸고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한국 분들이 굉장히 급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한국의 자회사들은 또 굉장히 급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정말 완전히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절대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무조건 저희는 하는데 심지어는 제 밑에 근무하는 멕시코 변호사들은 멕시코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저 혼자 속이 타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멕시코에도 참 시간만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약속한 날짜에 결국 된다라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 챙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관은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됩니다. 물으시는 분 있어요. 영어로 하면 안 됩니까? 국제 통용어가 영어인데 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정관 필수 기재사항 앞에는 다 적어놨죠. 그 다음에 정관의 출자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납입해야 됩니까? 1년 안에 50%는 해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경우에. 자, 주소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주소지를 기재한 후에 나중에 확정된 주소지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이 확정이 되면 공증에서 사인을 하죠. 주주들이 모여서 이 모든 사항에 합의를 하였다. 그걸 가지고 가서 국세청에 갔던 국세청에서 다시 검토를 하죠. 이게 이 나라 법에 맞게 다 합의가 된 건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RFC를 줍니다. RFC는 납세자 등록 번호인데 이거로 치면 사업자 등록 번호죠. 자, 이거는 공증변호사, 어떤 공증변호사는 그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RFC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FIL 전제서명은 국세청에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국세청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큰 차이점이 없다는 거. 내가 아는 공증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RFC도 내줘.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국세청에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공증변호사는 비용이 좀 더 비싸다는 거. 두 개를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RFC 받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약이 안 됐는데 꽉 차 있어요. 보통 다 빨간색으로 차 있죠. 그런데 급하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8시에 국세청에 가세요. 국세청에 가서 예약 없는 당일줄에 가시면 돼요. 그것은 멕시칸 중에서 우리같이 한국 사람 급한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온 제도는 아니고 멕시코 사람 중에서 인터넷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헌법상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인터넷 무조건 써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오시고 운명자들 또 인터넷을 쓸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 예약을 안 하고도 당일에 가서 번호표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쓰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납세자 번호는 회사의 판매 및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발급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서 공식 서류 작성을 요구하며 본명 은행 부자 기술, 은행카드 발급부터 전화 수리 신호까지 번호는 모든 활동에 필요한 번호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요. 개인 사업자를 하실 때도 개인 사업자 납세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RFC.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월급을 받아도 본인의 납세자 등록번호가 당연히 있죠. 자, 누구든지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은 RFC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RFC가 나오면 이미 회사는 설립이 됐고 그때부터 회사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달 세무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회사 RFC 가지고 무슨 계약서에 서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하나의 당당한 주체로서. 자,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은 RPPC, 레기스트로 부블리코 데포 배달 고메일스라고 상업등기서, 줄여 상업등기소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공 재산 및 상업등기소가 맞죠. 자, 여기 가셔서 정관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회사의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모든 곳에 다 이거 필요한 거. 너네 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이 됐느냐, 설립이 돼서 등기까지 마쳤느냐라는 걸 물어보죠.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모든 사인 간의 계약을 할 때도 토지 매매 계약 아니면 건물 임대차 계약, 모든 그 계약을 할 때도 상대방이 꼼꼼하다면 이것까지 같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하셔야 되고, 이걸 하는 게 정식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려요. 2주에서 4주 내지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비용은 자본금하고 지역에 따라 변동이 되는데, 어떤 지역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달라라 할리스코 주 같은 경우는 할리스코 주에 소재한 공증사무소에서 만든 회사 정관이면 등기 비용을 싸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주에서 만든, 그 외의 주에 소재하는 공증 변호사가 만든 정관이면 추가 비용을 받죠. 근데 멕시코시티나 누에보레오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나 특히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이것은 누에보레오주 등기소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거기에 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따지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회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가 고정자본이 있고 가변자본이 있어요. 가변자본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죠. 자, 가변자본은 정관 등록상이 아닙니다. 가변자본은 물론 정관에 가변자본 얼마로 한다라고 해놨으면 되겠지만, 가변자본 주식회사인 이상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관상의 가변자본은 무제한이다, 무한대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가변자본은 마음대로 증감이 가능한데, 일반 주총 의결사항에 의해서. 그러면 뭐냐? 제가 그 자본금에 따라서 소유비용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고정자본금은 고정자본금이 10,000, 가변자본이 100,000. 그런데 등기소 등록 비용은 자본금의 1%다, 0.1%다라고 했을 때 0.1%다. 그럼 만의 0.1%는 얼마입니까? 10인가요? 10? 100, 1000만, 10. 자, 그럼 10배소만 내면 되는 거죠. 10만에 대한 0.1%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누에보레온주 등기소는 정말 무식하게 만 플러스 10만, 11만 한다면 거기에 대한 0.1%를 받는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우리가 행정소송은 무조건 이겨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할리스코주 등기소도 다른 주에 소재한 공증사무소에서 만든 정관에 대해서 등기소 등록비를 더 받는다? 이거 위헌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처음엔 노타리오 푸블리코 법을 만들고 코레도르 푸블리코 법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권한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직업
활동의 자유 침해고 이것은 이제 위헌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들 알면서 돈이 되죠. 아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뭐 나중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돈을 많이 벌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 뜯어고치고 싶어요.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상업 등기의 경우에 전산화 작업으로 지연이 되었지만 지금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느리고 또 느린 가운데도 빨리 하려면 또 뒷돈을 줘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통하는 게 있어요. 멕시코는. 자, 그 다음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청 등록이 가능하죠. 직원이 있는 경우에. 직원이 없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청은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없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자,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회사 등록, 두 번째는 근로자 등록. 두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회사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회사 등록을 하실 때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꼼꼼하신 분이라면 한번 배운다 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많은 참을성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뭐 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회사의 업종 선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약속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 번에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빠졌다고 뭔가 했다서 두세 번 만에 혼자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힘드시면 맡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죠. 변호사나 회계사가. 자, 사회보장청은 뭐냐? 여러분, 멕시코는 지금 한국보다 못 살지만 제도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멕시코 1910년부터 1917년까지 1년의 혁명을 통해서 1917년 헌법이 생겨나는데 그 혁명의 정신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그래서 1917년 헌법에서 123조 B항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기반해서 1931년에 연방노동법이 생겨나고 그에 기반해서 1940년대에 임스라는 제도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1940년도 훨씬 앞서 있죠. 자, 임스는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플러스 퇴직연금 플러스 주택기금 6가지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다 뭐 우리나라에 없는 주택기금도 우리나라 없지만 없는 개념이지만 뭐 타가연금이라든지 굉장히 제도적으로 굉장히 좋고 훌륭한 제도입니다. 멕시코가 1917년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경제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 직업을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세대 인권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최초로 규정한 나라입니다. 2년 후에 바이마르 헌법에서 그 다음에 독일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멕시코가 앞서간 나라고요. 1917년 헌법의 기본 정신에 의해서 태어난 당이 뿌리당이죠. PRM에서 이름이 두 번 바뀌어서 이제 PRI로 왔는데 뿌리당의 강령에 보면 우리 당의 지지자는 노동자, 농민, 민중으로 한다라는 강령이 그게 아직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죠. 정체성이니까. 엘리케 페냐 니에토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청이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경제부에 외국인 투자국에 또 정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벌금 내고 나중에는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FDI, 외국인 직접 투자, 통계를 내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경제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자본이, 잘 들으세요. 그 멕시코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제가 영주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회사 하나 만들어요. 제가 제 돈을 멕시코에서 번 돈으로 회사 자본금 내죠. 그럼 제가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에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 이걸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자, 이게 또모가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경우에는
FDI가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외국투자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외국인이지만 멕시코에 살고 있는 외국인, 멕시코 레시덴트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느냐?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돈이 외국에서 와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오든지 한국에 있는 개인한테서 그 돈이 옵니다. 그럴 때는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신고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글자에 따라서. 그리고 안 할 때 이제 벌금, 최저임금이 30배든지 내야 됩니다. 자, 기업정보 시스템 CM이라는 건데 요것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와서 하라고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되고, 좀 깔끔히 하시려면 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비용은 많이 안 드니까. 그 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 자, 최근에 몬테레이가 난리가 났죠. 몬테레이에 우리 기아차가 들어오면서 약 10억 불을 기아차가 직접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계열사라든지 협력사들 이 투자한 돈까지 합치면 약 20에서 25억 불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들어오는 회사들이 하나같이 법인을 만들고 빨리 법인 계좌를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 돈 통해서 자본금도 들어야 되고 그 돈 들어가서 돈도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빨리 안 됩니다. 왜? 법인을 만들었는데 법인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가 가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이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FM, 예전 말 FM이라고 하죠. 취업 비자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취업 비자를 또 받으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 이게 모순이죠. 그럼 은행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는 설립이 됐고 몇 달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저희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롯데리아에서 은행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대표자가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회사 계좌를 열어달라고 설득을 해서 일부 은행은 저희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논리는 이 사람이 취업비자는 없지만 이 사람은 회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임명된 회사 대표자고 현재 멕시코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 근거가 FMM이다. 입국 카드다. 입국할 때 무비자 입국할 때는 180일까지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회사 계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모르는 은행들은 아직도 이걸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멕시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취업비자가 나오는 과정인데 내가 회사를 열고 내가 회사 계좌를 꼭 내가 대표자로서 열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 되겠다라는 경우에는 그런 은행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은행은 산탄데르입니다. 산탄데르를 가셔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허가 신청. 이제 회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TPP라고 그 환태평양 무역동맹이라고 미국이 주도해서 이제 환태평양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그 자유무역협정 단체가 있죠. 근데 최근에 하와이인가요? 하와이에서 결렬이 됐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걸 하면서 멕시코도 여기 가입국이고, 근데 이제 미국이 압력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너희들 TPP에 이제 동참할 건데 너희들의 관세 시스템이 이렇게 후진적이어서 되겠냐? 멕시코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관세법을 개정을 했고 통관 절차를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있는 과정이고, 법이 바뀌면 법령이 바뀌고 법령이 바뀌면 법규가 바뀌는데 법을 바꿨고 지금 법령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면서 부셈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부셈을 통해서 통관사 의무 규정을 삭제했고, 또 최근에 법령이 바뀌면서 빠마에 대응하는 새로운 절차를 또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시간이 많으면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제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 강사한테 이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절차, 보건부, 환경부. 그래서 이거는 수입할 때, 수입한 제품에 따라서 이게 보건부 면허, 환경부 면허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환경부는 이제 식약처, 꽃횃불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보건부 꽃횃불이라는 게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또 환경부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국세청 양식이 있어야 그걸 작성하시고 출생증명서 하고 또 주민등록번호 있죠? 이거 하고 또 주소지 증명서 또 여권하고 또 취업비자 또 다른 사람 할 때 이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국세청에서 개인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돈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의 미덕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세금도 적게 내고 세무신고도 안 해도 되고 굉장히 미덕이 많은데 이제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이제 10년 안에 다 없애기로 결정이 됐지 8년 남았죠. 자, 외국인 투자 제한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독점 사업. 자, 외국인 투자법이 있어요. 레이데 인벨션 액트라는 해라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법이 있는데 5조에 보면 국가 독점 사업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나프타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나프타가 94년도에 체결됐어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에. 그리고 거기 경과 규정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는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철폐한다. 제한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2004년이 다 철폐된 거 아닙니까? 사실 2004년 이후로는 멕시코의 국내법을 나프타에 자꾸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멕시코는 법의 위계 순서가 연방 헌법이 있고 그 연방 법률이 있는데 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 사이에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그 국제 조약이 연방 법률보다 더 위죠. 그래서 국제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면 국제 조약도 이제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상원에서 민주인한 국제 조약이 있고 또 행정부가 간단하게 양해각서식으로 만든 국제 조약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죠. 그 경우에는 연방 법률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자, 나프타가 그런 거예요. 나프타가 어떻습니까? 외국 투자보다 더 위에 있죠. 나프타에서 정한 규정을 다 따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육상 운송도 외국인이 다 할 수가 있다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 제5조에서 국가만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로친 거 있죠. 석유 및 그 외 탄화 수소물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 해놨는데 최근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에너지 개혁했죠. 에너지 개혁. 이것은 국제적과 상관없이 에너지 개혁 때문에 그런 건데 에너지 개혁하고 다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 개혁의 석유 부분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외국인 투자 가능하죠. 자, 법률에 유보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가능하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 기초 석유화학 제품 예전에 있었는데 없앴습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 다 가능하다는 거죠. 발전 없앴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발전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송배전은 아직도 안 돼요. 원자력 발전도 아직도 안 됩니다. 방사능 물질 광물 안 되고, 전시 무선 전시 안 되고, 우편 화폐 발행 안 되고, 동전 수주 안 되고, 항구, 공항, 회기장 관리, 기타 관련 법령 특별사업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6조로 보겠습니다. 아까는 국가 독점 사업이었고 6조에서는 멕시코 법인만 할 수 있는, 멕시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택배나 송포 서비스를 제외한 승객 및 관광 및 화물 등의 지상 운송업. 자, 지금 부칙이라고 적어놨죠. 부칙. 6조에서는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분명히 그 법정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Artículos Transitorios 밑에 부칙에 보면 이것은 나프타에 맞춰서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육상화물 운송은 출발점이 미국이면 된다. 그리고 멕시코에 여러 포인트를 찍어도 된다.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것도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부칙에서 그렇게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멕시코의 연방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하기를 멕시코는 MFN 조항을 따라야 된다. 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따라야 된다. 최후 배조항을 따라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한 상대방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조약을 맺었을 때 이 사람한테 준 것만큼 똑같은 것은 다음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게 이제 MFN 조항이에요. MFN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그 MFN 조항 논리에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모든 FTA 국가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도 육상 운송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고, 더 나아가서 FTA 조항을 맺지 않은 제3국에 대해서도 육상 운송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2012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허가 기관은 SCT이기 때문에 이 나라 통신교통부죠. 저희가 통신교통부 담당자와 지금 미팅을 저희가 요청을 해놨는데 여기가 저희가 확실한 방점을 찍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말이 너무 많이 나갔는데